요양원 말고 월 10만 원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저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며 많이 불안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집안일도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하고 조심스레 권유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요양원은 너무 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선택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던 박 씨는 몇 해 전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지. 누군가 돌봐주고 밥도 챙겨주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게 해주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당연한 길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박 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쉬어야 했고 손에 쥔 약봉지를 자주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그를 보던 자식들은 늘 안쓰럽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지내시기 힘들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어요. 결국 박 씨는 그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의외로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여기 밥도 잘 나오고 생활이 단순해서 마음이 편하다네. 처음 며칠은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이제 외롭지 않게 지내겠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깔끔한 방, 정해진 식사 시간, 누군가 약을 챙겨주는 환경은 분명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온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밥은 제때 나오는데 늘 급하게 먹고 끝나. 대화할 사람이 없어. 하루가 그냥 허공에 흘러가는 것 같아. 짧고 무심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참을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흘러나오는 울림 같았고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침묵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은 겉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하얀 커튼, 깔끔히 정리된 침대, 간간히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소리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흘러나오는 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드라마 소리뿐. 집에서 흔히 들리던 그 소란스러운 생활음, 밥 짓는 냄새, 가족들 대화, 아이들 웃음,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돌봄은 있지만 삶은 없어.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공허함이 읽혔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정작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집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가족, 시장에서 흥정하는 아주머니들,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그 소소한 풍경이 모두 제겐 삶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양원에서 마주했던 그 무거운 고요가 제 귀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곳에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나 역시 저런 외로움 속에 놓이게 되겠지.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가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치 곧 닥쳐올 현실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밥을 제때 먹어도 맛을 나눌 사람이 없고 돌봄을 받아도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없으며 잠은 자지만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그런 삶.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며 작은 일상 속에서 온기를 느끼는 것이라는 걸 저는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하루는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제 앞에 놓여있던 따뜻한 국, 갓 지은 밥,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식탁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죠. 내가 나이 들어도 밥 한 끼 정도는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식빵 한 장에 커피 한 모금으로 끝내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온 반찬으로 대충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귀찮을 때는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냄비에 밥을 하려다 불을 잘못 맞춰 넘치게 한 날도 많았습니다. 밥알이 눌어붙어 까맣게 타버리기도 했습니다. 반찬을 사다 두어도 며칠을 못 가 상해버렸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보며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사오지 말걸. 스스로를 책망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상이 혼자가 되니 이렇게까지 버겁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저는 그 옆에서 수저를 놓거나 물을 따라주며 작은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시간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식탁에 앉는 순간 찾아오는 적막이었습니다. 음식 맛보다 혼자 먹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시끄럽게 느껴져 일부러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 남는 건 적막뿐이었습니다. 밥상 위의 반찬들은 차갑게 식어갔고 저는 음식이 아니라 외로움을 삼키는 기분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인 날이 이어지자 점점 식사 자체가 고통이 되어 갔습니다. 먹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밝혀주었지만 어둠이 내려앉으면 집안은 너무나 고요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불을 켜두어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밤중에 쓰러진다면 누가 알아차릴까?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며칠 동안이나 그대로 방 안에 누워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밀려오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두어도 마음은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 속 웃음소리가 더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 옆에 손을 얹은 채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 작은 기계 하나에 제 생명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튼 하나에 기대어야 하는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지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럴수록 가슴 한구석에선 점점 더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 그 목소리는 처음엔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집에 들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선 돌봄도 확실하잖아요. 그 말은 분명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멀쩡하다. 괜찮다.
그냥 집에서 버틸 거다. 아이들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만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안도, 그리고 어쩌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미묘한 심리까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부모를 곁에서 끝까지 돌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제 곁을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저는 더 큰 소리로 괜찮다 말하며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 뒤에는 언제나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괜찮다 말할 수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도 여전히 버틸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더 나이 들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말대로 요양원으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권유가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사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느끼는 고립과 불안,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몰라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것이 결국 요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대한 기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문안 갔을 때 느꼈던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 침대가 줄지어 놓인 방, 벽에 걸린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던 신음소리, 시간마다 기계적으로 울려 퍼지는 방송,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식단. 그곳은 분명 삶을 이어주는 공간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앞뒤로 흔들리며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나는 나로서 사라지고 그저 누군가가 짜놓은 하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지.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붙잡아 집에 남게 했습니다. 아직은 집에서 버틸 수 있다고, 나는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권유는 제 마음속의 씨앗처럼 심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몸이 더 약해질 때,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제 마음을 잠식하며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따로 있어. 월세가 10만 원도 안 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세상이 그렇게까지 달라졌단 말이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은 흔히 떠올리는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관리 아래서 같은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곳도 아니고 침대가 줄지어 놓인 병실 같은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아파트처럼 각자의 방이 있었고 스스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집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TV를 켜두고 저녁 시간을 홀로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할 때는 복지관에 들러 운동을 하거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손에 흙을 묻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갑자기 장면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허둥대며 라면을 끓이던 제 모습이 아니라 햇볕이 내리쬐는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웃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가 되면 제일 두려운 게 정막인데 거기선 같은 처지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거든.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하고 저녁에 복지관 프로그램 나가면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 월세는 10만 원대라더라. 이웃이 덧붙인 그 숫자는 제 가슴에 오래 울렸습니다. 요양원처럼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돌봄만 있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하루를 꾸려갈 수 있는 삶이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누워 뒤척였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도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이 정도라면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단순한 계산이 제게는 새로운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노후의 길이 오직 요양원뿐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가능성. 그 생각은 밤새도록 내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듯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걱정스럽게 요양원을 권했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머릿속에는 차가운 복도와 무표정한 얼굴들이 먼저 그려졌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하루가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이 건네준 전단지 한 장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공공복지주택 입주 안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건 늘 형편 좋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길이 전단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노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전단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망설임 뿐이었지만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안내받은 주소를 따라 LH 지사 상담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안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괜히 두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혹시 나도 조건이 될까? 괜히 갔다가 허탕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불안감 뒤로 작은 희망이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만약 정말 월 1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3년째 기다리고 있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그럼 나는 언제? 하지만 동시에 그 할머니가 3년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증명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3년이나 기다리겠습니까?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분이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안내 책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내밀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히 쑥스러웠거든요. 직원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국가유공자시니까 우선순위 대상이십니다. 순간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 되어 일반 신청자들보다 빨리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대기자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입주 시기는 신청 후에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대상이시니까
일반 신청자분들보다는 훨씬 빨리 연락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이고, 월세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어르신이 신청하실 수 있는 면적은 36제곱미터 정도의 원룸형이고, 이 경우 월세는 1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요? 이 조건으로 말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믿기지 않는 희망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요양원 비용을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고 좋은 곳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 1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요.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각 방마다 비상벨도 있습니다. 바닥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턱이 없어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변기 양쪽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시설도 앉아서 할 수 있게 의자가 있고, 온도 조절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그리고 1층에는 다양한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혈압, 혈당 체크도 할 수 있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공동식당도 있어서 원하시면 함께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작은 문화실에서는 노래교실, 체조교실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제 정말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끼니를 때우던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텃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 뒤편에 입주 어르신들이 함께 가꾸시는 텃밭이 있어요. 상추, 고추, 깨씹, 대파 같은 건 직접 길러서 나눠 드시죠. 봄에는 감자도 심으시고, 가을에는 무도 심으세요. 함께 농사 지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간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혼자 좁은 부엌에서 허둥대며 밥을 차리던 제 모습 대신 햇볕 아래에서 흙을 만지며 이웃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작은 삽을 들고 옆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고추 농사는 어떤가요? 제 상추 좀 드셔보세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땀방울을 닦는 모습까지,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LA 치청약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 저희 지사에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오늘 여기서 바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그리고 어르신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있으면 좋고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 신청자분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시는데, 어르신은 우선순위 대상이시니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연락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물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가면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은 2년씩이지만 계속 갱신 가능하세요. 건강상 문제가 없으시고 입주 규칙만 잘 지키시면 원하시는 만큼 거주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 입주하셨던 어르신들 중에 5년, 6년 계속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늘 돈 걱정, 자식들 눈치, 혼자 남을까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는데 처음으로 정말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이곳이라면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 이곳에서라면 내 노후가 두려움만으로 채워지지 않겠구나.
그럼 오늘 신청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서류만 확인되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날 저는 LH 지사에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요. 직원분도 정말 친절하게 마치 본인 부모를 대하듯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오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걸 신청했다. 보증금 1,000만 원 정도에 월세도 10만 원 정도라니 참 좋더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하던 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요양원 말고요? 응, 요양원 같은 데가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같은 거야.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도 다 되어 있고 텃밭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더라. 오, 그거 좋네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대.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가 안도하듯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거기 계시면 저희도 한결 안심이에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두렵기만 했던 노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노후의 선택지는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입주 당일, 저는 작은 가방 2개만 들고 복지주택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낯선 건물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자동문 센서가 설치돼 있었고 제가 다가서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환했습니다.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은 반듯하게 닦여 있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기척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비상벨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장치들이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아,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로비 한편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는데 텃밭 가꾸기 모임 참가자 모집, 건강체조 교실 안내, 이달의 생일 파티 공지 같은 알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분이 밝은 미소로 제 짐을 받아들며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괜히 긴장된 마음에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은 3층이세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한 쪽이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길지 않은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나란히 있었고 각 문마다 작은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나지 않았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방은 304호였습니다. 직원분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원룸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불필요하게 넓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벽지는 은은한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어 눈이 편안했고 창문으로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작은 텃밭과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안전을 위해 전기레인지로 되어 있었고 높이도 제가 서서 요리하기에 딱 맞았습니다. 찬장도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일반 침대보다 조금 높았는데 어르신들이 일어나시기 편하게 높이를 조절한 거예요. 라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초록색 잎사귀가 방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문턱이 전혀 없어서 발이 걸릴 염려가 없었고 변기 양쪽에는 튼튼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면대 높이는 조절이 가능했고 거울도 앉은 상태에서도 볼 수 있게 각도가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어서 물이 튀어도 미끄러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샤워 부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앉아서 샤워할 수 있었고 샤워기도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웠습니다. 온도 조절 손잡이는 크고 돌리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세한 배려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여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며 지은 집이구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공간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혼자 살아도 되겠다. 아니, 혼자가 아니겠구나. 이웃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분이 각종 시설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상벨은 화장실과 침실에 하나씩 있었고 누르면 1층 관리실에 바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밤에 몸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누르세요.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해요. 짐을 풀고 방 안을 둘러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1층에서 음식 냄새가 은은히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끓는 구수한 향,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뭔가 볶는 냄새까지 혼자 끼니를 때우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호기심이 들어 저는 조심스레 1층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과 마주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색하지만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4인용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각 테이블마다 두세 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위에 놓인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을지 망설이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이리 오세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앉게 되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2분과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 중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쑥스러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 들어왔습니다. 전주에서 살다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전주면 비빔밥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어요? 다른 할머니께서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게 된 이야기,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웃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된 경위까지.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아, 저희도 다 비슷한 사연이에요. 혼자 지내기 막막해서 온 거죠. 할머니 한 분이 공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어떠세요? 살기 괜찮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죠.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외롭지는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텃밭도 있다면서요? 네,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겨울이라 별로 없지만 봄 되면 상추, 쪽파 이런 거 심어요. 함께 기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만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던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체조도 함께 해봐요. 7시 반에 1층 문화실에서 해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몸에도 좋고 재미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그릇을 들고 설거지통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는 각자 하는 게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옆에 계신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텐데 며칠 지나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발걸음이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말을 나눌 사람들이 있구나.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하면서도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아직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TV를 보고 계시는 듯하고 누군가는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삶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정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두려움 대신 옆방에도 아래층에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비상벨 하나만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고받고 함께 체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곳의 리듬이 서서히 몸에 익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던 복도와 식당, 하루 종일 낯선 얼굴들과 스쳐 지나가던 시간이 조금씩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7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혼자 집에서 지낼 때는 일어날 시간도 자야 할 시간도 제멋대로였는데 이곳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뒤 1층 문화실로 내려가면 이미 어르신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으면 마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이 들었습니다. 체조는 간단했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무리하지 않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운동인가 싶었는데 며칠 하고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함께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런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니 혼자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아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8시 30분쯤 되면 체조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가끔 공동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이 나왔는데 혼자 먹는 토스트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마치면 1층 건강관리실에 내려가 혈압을 쟀습니다. 자동 혈압계에서 삑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며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나란히 앉아 작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혈압이 좀 높네요. 어제 저녁에 짠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저는 오늘 괜찮네요. 요즘 체조 효과인가 봅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가 제겐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혈압을 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실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셨는데 가끔 혈압이 높게 나오면 상담도 해주시고 간단한 건강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런 관심과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10시쯤 되면 스트레칭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어깨와 목을 가볍게 주물러 주시며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 집에 계셨으면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만 계셨을 텐데 이렇게 몸을 펴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집에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TV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는 몸도 마음도 훨씬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작은 텃밭에 나갔습니다. 겨울이라 많은 작물은 없었지만 쪽파와 시금치가 작은 잎을 내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호미로 흙을 고르고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다 보면 흙냄새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마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텃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봄 되면 뭘 심을까요? 작년에 심은 고추가 정말 매웠어요. 올해는 토마토도 한번 심어보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내년 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옆에서 텃밭을 가꾸시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같이 김치 담가 먹을까요? 제가 배추를 좀 심어놨는데 혼자 담그기엔 너무 많거든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김치를 담글 줄 아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구경만 했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잘 못 담가요.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실패해도 웃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대화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혼자 좁은 부엌에서 허둥대며 라면 끓이던 시간 대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는 날이 생겼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설령 김치가 짜게 되거나 싱겁게 되어도 함께 웃으며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낯설었던 얼굴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이름을 몰라도 서로 눈만 마주쳐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오늘 날씨 좋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디 가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던 마음 한 구석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치매 예방 체조, 수요일에는 노래 교실, 금요일에는 영화 상영회. 도시에서 문화센터 다니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지만 이곳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치매 예방 체조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왼손으로는 숫자 세기.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머리도 쓰고 몸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려서 웃음만 나왔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웃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이고, 또 틀렸네. 저거 참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투덜거리면서도 모두들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노래 교실에서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잊고 있던 흥을 되찾았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애국가 같은 어릴 때부터 불러온 노래들을 다 같이 부르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팝송이나 트로트도 나왔는데 그럴 때면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 젊었을 때 이 노래 나오면 춤도 췄는데. 이런 추억담을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당연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영화 상영회는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문화실의 불을 모두 끄고 한쪽 벽면에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틀어주었습니다.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아서 영화를 보는 건
마치 어린 시절 동네 극장에서 영화 보던 기분이었습니다. 주로 옛날 한국 영화나 외국 고전 영화를 상영했는데 중간중간 어르신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슬픈 장면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저런 시절도 있었지. 주인공이 우리 딸 닮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말을 나눌 사람들이 있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도 1층 로비나 문화실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바둑을 두거나 그냥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바둑을 두시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둑을 배워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기초만 배우면 재미있어요. 시간도 금방 가고 머리 쓰는 데도 좋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여기 와서 배우는 걸요. 처음엔 돌 놓는 것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제법 둘 줄 알아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둑을 배우면서 할아버지와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제 방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아래층에서 TV 보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까지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느꼈을 소리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이 얼마나 좋다고 했을까? 함께 텃밭을 가꾸며 웃었을 아내의 얼굴, 공동 식당에서 저보다 먼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아내의 모습, 영화를 보면서 제 팔을 잡고 울었을 아내의 손길까지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조금 저려왔지만 동시에 위로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외로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내도 이곳을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래, 이제는 나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겠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이곳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체조부터 시작해서 건강 체크, 텃밭 가꾸기, 점심 식사, 오후 휴식, 저녁 프로그램까지 규칙적이면서도 강제적이지 않은 하루.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자유로움.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밤 잠들 때 내일이 기대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텃밭에서 새싹이 더 자랐을까? 저녁에는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소소한 기대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거울 속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지낼 때는 거울을 보면 늘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웃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주름도 덜 깊어 보이고 눈빛도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사람다워지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노후의 삶, 요양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월 10만 원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 후 저는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를, 붉은 노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낭만은 잠시였고
그 뒤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진짜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8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조금만 지면 마을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드물었고 불 켜진 집도 몇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빠르게 찾아오는 건가, 그날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 앞은 바람만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라면 지금쯤 퇴근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식당마다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시간이었을 겁니다. 영화관에선 마지막 회차 예고편이 흘러나오고 서점 카페에는 따뜻한 조명이 비쳤겠지요. 젊은 사람들은 책 사이에 얼굴을 묻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펴놓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앉아있던 조용한 카페도 소규모 전시회도 악기 동호회도 없었습니다. 무대는 없는데 커튼만 내려진 듯 하루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선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니 하루는 오히려 더 길고 더 막막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기보다 고요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빈 시간을 채우겠다며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세워진 책등들이 마치 제게 읽어달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장들은 눈앞에서 흩어졌다가 곧장 머릿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도 켜봤습니다. 낡은 전파 속에서 흘러나오는 DJ의 목소리는 순간만 위로했지만 금세 고요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남은 건 오히려 더 짙은 정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죠.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낯선 허전함은 책장 사이에도 흐릿한 라디오 주파수 속에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무료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 때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는데 막상 그 고요 속에 앉아 있으니 쉼이 아니라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작은 극장을 만들어 봐요. 오늘은 거실에서 첫 상영회입니다. 아내는 피식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잠깐이지만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린 마치 아이들처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낡은 DVD를 꺼내오고 커튼을 단단히 치고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작은 전등 하나만 켰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영화의 대사는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배경음악이 흐를 때마다 마을의 정막 대신 영화 속 도시의 소음이 잠시 우리 집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웃기도 하고 가끔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영화에 몰입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외로움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다시 불을 켜니 거실은 다시 낯선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극장은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빈자리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도시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여긴 사치가 되어버리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첫 번째 현실은 바로 문화와 여가의 부족이라는 사실을요. 그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늘은 매일같이 먹구름을 몰고 왔고 해가 얼굴을 내민 날보다 비가 쏟아진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모종을 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린 비는 밭 고랑을 금세 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흙길은 진창이 되었고 신발은 진흙 속에 푹푹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밭 가장자리에는 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생겼고 그 물 위로 떠내려간 씨앗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비닐하우스 위로는 물방울이 끝도 없이 맺혔습니다. 천장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주르륵 떨어지며 새로 심은 모종잎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애써 심어놓은 줄기들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태풍이 스쳐간 어느 날 저는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릇하던 싹들이 모두 쓰러져 흙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줄기는 꺾였고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공들여 땀 흘리며 심었던 모종들은 한순간에 흙 속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젖은 흙이 흘러내리며 마치 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 망친 걸까? 아니면 이건 하늘이 정한 순서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정성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벽, 그게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때 이웃 어르신이 젖은 모자를 툭툭 털며 다가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하늘이 밭을 데려갔어요. 이런 해도 있는 법이죠.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씁쓸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농사란 결국 제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씨앗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달력에 오늘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굵게 장마 피해라고 적으며 제 마음도 함께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음 철의 계획을 새로 펼쳤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땅을 가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하늘에 맡겨야 하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다시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두 번째 현실은 바로 농사 실패와 자연재해의 리스크였습니다.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잔치나 행사 준비 때 누가 뭘 챙기는지, 그리고 공동작업 날엔 말없이도 호흡을 맞추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선 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제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이건 저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그 말이 제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때로는 조언이 아니라 무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치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냄비를 옮기다가 이거 줄 서서 하나씩 옮기지 말고 수레에 한꺼번에 실어 옮기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주방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잠깐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뒤에 들으니 괜히 도시 사람 티만 낸다는 얘기가 오갔더군요. 또 한 번은 공동작업 날 자풀을 뽑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괭이를 들고 혼자 앞쪽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뒷사람들의 호흡을 깨뜨렸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같이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마을 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배운 방식들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먼저 같이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단호함과 동시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법이 이곳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의 순서를 먼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귀촌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습관을 그대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이곳의 문화에 스며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의 이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세 번째 현실은 바로 세대차와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달력은 어느새 몇 장씩 넘어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넘어갈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절이면 아이들이 잠깐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같이 하고 나면 금세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길이 멀고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몇 시간의 만남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음식들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남은 허전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속에서 본 손주는 지난번보다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그 변화가 곧 내가 곁에 없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림과 딸아이의 바쁜 목소리가 뒤섞여 순간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는 순간 그 웃음은 제 방 안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밖 공기는 오히려 더 멀고 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딸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미안한 어조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엔 못 내려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전이 먼저지. 아빠는 여기서 잘 지낸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텅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도 금세 치워야 했습니다. 2개의 그릇은 우리 부부를 의미했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자리까지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빈 식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귀촌은 자연에 가까워지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누군가와는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4번째 현실은 바로 자식과의 왕래 문제였습니다. 한철이 지나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장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지만 계속 쌓이는 지출이 눈에 밟히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 위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씨앗값, 비료값, 농기구와 장비 유지비, 밭에 나가기 위해 쓴 차량의 기름값과 때마다 필요한 수리비, 도시에선 당연히 가까운 마트에서 샀던 물건들도 이곳에서는 택배를 통해 받아야 하니 배송비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계속 생겼습니다. 오래된 지붕은 장마가 올 때마다 작은 구멍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방 안천장에 번지는 물자국을 볼 때마다 또 고쳐야 하나라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보일러는 어김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수리기사가 다녀간 뒤 남겨놓은 영수증은 항상 장부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던 비용들이 이곳에서는 한 달 살림을 뒤흔드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 땐 외식 한 번 덜하고 택시 한 번 줄이면 메꿀 수 있던 돈이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줄여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한정적이다 보니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저녁 식탁 위 아내가 장부를 조용히 덮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요. 규모를 줄일까요? 그 목소리엔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뒤에 깔린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긴장과 계산이 아내의 표정에서 잔잔한 주름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취미만 남기자. 우리 먹을 밥만 있으면 충분하죠. 아내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미묘한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의 무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엔 우리의 시간, 노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길이었지만 돈의 무게 앞에서는 오히려 더 벅차다는 사실을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5번째 현실은 바로 돈의 무게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밤새 머금은 이슬은 발목을 적셨고 흙은 손금 사이로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제 몸 일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삽을 들고 쪼그려 앉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허리는 금세 짧아지는 듯 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갔습니다. 땀방울은 이마에서 떨어져 흙먼지와 섞였고 그 냄새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버거웠습니다. 낮이 길어질수록 제 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등은 이미 무겁게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뼈마저도 고개를 떨구며 이제 그만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밤에 눕기 전 저는 손가락을 쭉 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굳어 있어 제 뜻대로 잘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묵직한 통증은 마치 오래된 돌덩이가 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은 새벽이 되면 다시 저를 깨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증은 아침마다 더 선명했습니다. 누웠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제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는 꾸준함이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 노트 첫 장에 큼지막하게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꾸준함. 그 한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농사는 결국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속도를 받아들이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귀초는 젊음으로만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쉬어야 하고 때론 내려놓아야만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6번째 현실은 바로 몸의 한계였습니다. 귀촌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금세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고 쉬는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몸은 쉽게 지치고 마음은 점점 산만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고단함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귀초는 체력 싸움이 아니라 리듬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일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30분 몸을 푸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뻣뻣한 허리를 돌리고 굳은 팔을 늘려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하루 전체가 덜 무너지더군요. 오전에는 햇볕이 가장 센 곳부터 일을 했습니다. 볕이 조금만 더 기울면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제 몸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들 눈치 보일까봐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꾸준히 오래 가려면 내 몸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일부러 장날을 골라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득한 소리와 냄새는 묘하게 제 마음을 다시 도시와 이어주었습니다.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지금은 드물어진 흥정의 풍경까지 그 소란스러움이 저에게는 또 다른 휴식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웃음소리와 소박한 대화가 조용히 제 하루의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곤 했습니다. 일과 쉼을 리듬으로 묶자 시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흘러가기만 하던 하루가 이제는 쌓여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에도 작은 패턴이 생기자 삶이 덜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분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법 마을 사람이 다 됐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길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귀촌의 7번째 현실은 바로 적응의 기술과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매화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흰 꽃잎이 피어날 때 저는 이곳에도 다시 시작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름이 오면 매미 소리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움은 버겁기도 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묘하게 제 마음을 깨우곤 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쳤습니다. 익어가는 곡식 사이에서 저는 작은 성취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겨울의 고요는 또 다른 배움이었습니다. 정막 속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욕심을 줄였습니다. 크게 하려던 농사는 접고 텃밭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작은 기쁨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의 상추,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깻잎,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바람이 살짝 스쳐가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귀촌의 8번째 현실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현실 8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와 여가의 부족. 도시에서 당연히 누리던 작은 즐거움들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고 막막해집니다. 둘째, 농사 실패와 자연재해의 리스크. 내 노력과 기술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농사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셋째, 세대차와 문화 충돌. 효율보다 중요한 건 먼저 이곳의 순서를 배우는 겸손이었습니다. 넷째, 자식과의 왕래 문제. 자연에 가까워지는 대신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의 무게. 사소해 보이던 비용들이 쌓여 생활 전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몸의 한계. 젊음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매일 저녁 몸이 알려주었습니다. 일곱째, 적응의 기술과 루틴의 힘. 리듬을 만들고 생활을 조율하는 법이야말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 자연의 사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겪은 귀촌의 진짜 현실입니다. 귀촌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법은 있어도 실패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빨리보다 오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추면 마음의 속도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누군가 귀촌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만을 챙기되 현실을 먼저 배우십시오.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오래 가십시오. 그러면 이곳의 시간도 여러분을 천천히 받아줄 것입니다. 귀촌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건 오래 버티는 힘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현실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